이 사람에게 나는 결국 흠이 있어서 싸게 살 수 있는 물건과 다를 게 하나도 없었다. 내게는 불편한 신발이 별로 없다. 이혼 전에도 빵집에서 종일 서서 일했기 때문에 편한 신발을 주로 신었고, 여러 일을 전전했던 이혼 후에도 예쁜데 불편한 신발을 신을 기회가 거의 없었다. 지금은 또 쿠팡을 다니는 중이니 신발장에서 내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신발이라고 하면 운동화 2켤레에 요즘 계절에 주로 신는 가벼운 샌들, 그리고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 신고 가기에 괜찮은 정도의 플랫슈즈 뿐이었다. 굽이 있는 구두라고 해봐야 구석에 처박아 놓은 계절에 맞지 않은 스웨이드 재질의 구두밖에는 없어서 정장 바지에 신을 신발로 고른 건 결국 검은색의 플랫슈즈였다. 검은 플랫슈즈를 신고 가야 하는 곳은 결혼식도 장례식도 아닌 소개남을 만나는 자리였기에 신발을 꺼내 발을 넣는 순간을 더 길게 늘리고 싶을 만큼 외출이 내키지 않았다. 심지어 오랜만에 쉬는 토요일, 미뤄둔 집안일이 산더미처럼 느껴졌는데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약속이었다. 해리가 소개남의 전화를 받아서 그의 심기를 건드린 탓에 언니는 바로 그날 발을 쿵쿵 울리며 집으로 찾아왔다.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또렷하지 않은 내 변명에 언니는 관심이 없었고, 무조건 내가 직접 만나서 해명해야 한다고 우기기만 했는데 내게는 언니의 주장을 꺾을 의지가 없었다. 언니가 엄마, 오빠와 짜고 내게 한 짓이 있었지만 당연히 사과 따위는 받지 못했음에도 나 때문에 형부에게, 특히 우재가 포함된 이 가족에 문제가 생기는 게 가장 싫었던 게 의지를 발휘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했다. 언니가 위기를 다소 과장해서 내가 그 남자를 만나게 할 속셈이란 걸 아예 모르지는 않았다. 하지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일이 너무 지겹게 느껴져서 이젠 제발 좀 이 상황을 끝내보자 하는 마음이 크기도 했다. 소개남은 차로 20분 거리인 언니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 사무실도 그쪽에 있다는데 내게 묻지도 않고 자신의 집이자 일터가 있는 곳에서 만나자고 통보를 해왔다. 내가 소개팅을 하는 건지 면접을 보러 가는 건지 미리부터 헷갈리기 시작했다. 소개남이 오라고 한 카페는 어쩐지 매일 모임이라도 벌이나 싶게 5, 60대 남자들이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소개남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들어설 때부터 걱정이 됐다. 카페는 넓고 화려한 데다 단체석이 특히 많아서 애초에 여러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게끔 할 목적으로 만든 곳 같았다. 소리가 울릴 정도로 층고가 높은 카페 안에는 언뜻 봐도 큰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10몇 명의 남자들이 있었고, 그들과 비슷한 또래의 남자를 찾아야 한다는 게 몹시 난감했지만 다행히 창가에 혼자 앉은 남자가 딱 한 명 있었다. 저 사람인가 싶어 그 자리로 다가가면서 보니 카페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남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다. 세월을 따라 사라진 머리숱에 칼라를 빳빳하게 세운 기능성 폴로 티셔츠를 입은 모습을 테이블 위로 볼 수 있었고 나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저 혹시 허남국 씨? 화려하고 키가 큰 의자 등받이에 상체를 거의 눕힌 채로 휴대폰을 들여다보던 남자는 자신에게 말을 건넨 나를 힐끗 올려다보았다. 그는 대꾸도 없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흩어내리고 나서 오른쪽 손에 검지손가락만 펴서는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그 순간 이게 앉으라는 뜻이구나 하는 것과 면접이 맞구나 하는 깨달음이 동시에 몰려왔다. 늦진 않았네?
혼잣말인지 반말인지 모르게 남자는 웅얼거렸다. 안 늦었다는 이유로 일단 내가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뜻인 걸까? 남자는 곧 휴대폰 케이스를 탁 소리나게 접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는 다시 오른쪽 검지손가락을 들어서 카운터 쪽을 향해 원을 그리듯 흔들었다. 주문을 테이블에서 받는 카페는 요즘 별로 없을 텐데 여기는 그런가? 하고 보니 카운터에 선 직원의 표정이 험악하게 구겨지는 게 보였다. 음료와 디저트 종류의 먹을거리를 파는 카페임에도 머리를 화려하게 풀어헤친 20대 여직원은 목소리를 죽이거나 친절함을 섞을 의도도 없이 소리쳤다. 주문은 카운터에서 해주세요. 거참 새파랗게 어린 게 아까부터 깐깐하네. 속에 남은 또 다 들리게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뇌거렸다. 제 건 제가 주문하고 올게요. 남자의 표정이나 씹어뱉듯 하는 말투가 너무 불편해서 나는 앉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이 오히려 기뻤다. 남자는 역시나 별말이 없었고 나는 남자의 손짓이 남긴 불쾌감에 구겨진 표정을 펼 마음이 없는 직원에게 카페라떼 한 잔을 주문하고 내키지 않은 걸음으로 돌아와 앉았다. 내가 빨리 일어나고 싶은 마음에 마지못해서 의자 끝에 살짝 엉덩이를 붙여 앉자 남자는 카페 직원의 깐깐함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화제를 옮겼다. 내가 사실 미진 씨 진짜 안 보려고 했다고. 근데 미선 씨가 하도 부탁을 하는 바람에 딱 한 번만 기회를 줘보기로 한 거지. 나는 남자가 하는 말의 내용보다는 분명 내게 하는 말인데 어째서 시종일관 반말인 건지가 가장 거슬렸다. 미리 알게 된 바로는 남자의 나이는 57이었다. 나보다 10살 이상의 위인이 오빠뻘이라기보다는 삼촌뻘에 더 가까웠지만 초면의 남자에게 반말을 듣는 것이 썩 내키지는 않았다. 그날 통화 때문에 기분 나쁘셨을 텐데 그건 친구가 저를 도와주려고 했던 일이었으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골탕을 먹이려고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그럼 뭐 그놈하고는 그렇고 그런 건 아니시고? 남자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놈이라고 불렀고 그렇고 그런 말을 할 때 굳이 손가락 2개를 꼬아가며 말했다. 일 때문에 만났고 저보다 한참 어린 친구예요. 말투와 태도, 그 모든 것이 거슬려서 미칠 것 같았지만 오늘 하루는 웬만하면 다 참아낼 거라 다짐했던 터였다. 하지만 참아내려 애쓰는 것과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 건 별개이기에 나는 남자의 쌍꺼풀 짙은 부리부리한 눈과 두툼한 손가락을 보지 않기 위해 자꾸 내 무릎 위로 눈을 내리깔았다. 한국 여자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문제가 많아서 내가 40에 20살짜리 베트남 여자를 들였단 말이지. 한 번 결혼했다는 게 베트남 여자였구나. 근데 그 쌍년이 결혼하자마자 뭐가 그렇게 필요한 게 많은지 베트남에 지네 가족이 살아야 되니까 집을 사달라질 않나. 지네 오빠 사업하는데 돈 좀 달라고 하질 않나. 내가 무슨 지네 집 돈줄인 줄 알더라고. 솔직히 20살짜리 베트남 여자가 40살 한국 남자와 결혼을 했다면 오직 사랑과 헌신을 위한 거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깟 거 베트남 돈 얼마 하지도 않은 거 내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었지만 너무 세대 차이가 나고 말도 안 통하고 영 못 살겠더라고. 남자는 결국 1년쯤 살고 베트남 여자와 헤어졌다는 말을 이어서 했다. 진짜 상호 합의하에 헤어진 건지 여자가 떠난 건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헤어졌다는 말로 곱게 표현을 하는 걸 보니 여자가 일방적으로 떠났다는 부분에 확신이 들었다. 이 남자는 도대체 이런 말을 왜 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을 때 남자가 해답을 주었다.
나는 이제 말도 좀 통하는 보통 한국 여자를 만나고 싶어요, 뭐. 어떻게 쿠팡 다닌다는 얘기는 내가 들었는데 결혼해도 맞벌이는 계속 하실 거잖아, 그치? 결혼이라. 나는 이게 소개팅을 가장한 면접인 줄 알았더니 결국 면접의 형태를 지닌 맞선 자리였다는 걸 깨달았다. 아니, 일이야 저도 계속 하긴 할 건데 지금 결혼까지 얘기가 나올 건 좀 이르지 않을까요? 그냥 사장님이나 저나 서로 얼굴이나 보자고 나온 건데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허남국 씨? 그쪽? 선생님? 등의 호칭을 고려해 보다 결국 사장님이라고 불렀는데 남자는 호칭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아 보였다. 호칭보다는 결혼이라는 주제에 꽂힌 건지 내 말을 듣는 것 같지도 않았다. 이르긴 뭐가 일러요? 나나 미진 씨나 지금 한창 늙어가는 처지에 하루라도 빨리 합치는 게 낫지. 이 남자는 대체 나를 본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결혼을 밀어붙이자는 걸까? 내가 보니까 미진 씨 생활력 강하고 조신하고 아주 그냥 딱 여자답고 아주 좋아. 요즘 여자가 이혼 한번 한 거 크게 흠도 아니고 나는 그런 거 트집 잡는 쪼잔한 남자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입 밖으로 크게 나오려는 한숨을 참아내려 안간힘을 써야 했다. 이혼이 흠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에게 나는 결국 흠이 있어서 싸게 살 수 있는 물건과 다를 게 하나도 없었다. 우리 언니가 판매자, 이 사람이 구매자였고 이미 거래는 성사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게 분명해 보였다. 네, 말씀은 감사한데 저는 아직도 결혼할 생각은 없어서요. 생각이야 없다가도 생기는 거니까 그거는 개의치 마시고. 내가 결혼 생각이 없다는데 대체 뭘 개의치 말라는 건지 나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내가 결혼 생각이 없다는 말이 겸손 떠는 말로 들리는 걸까? 나 같은 게 어떻게 감히 허남국 씨 같은 대단한 사람의 배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말로 들리나? 이후 약 1시간 반에 걸쳐서 남자는 자신의 이력과 앞으로의 포부, 그와 나의 결혼 생활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떠들어댔다. 그 시간 동안 내가 한 거라고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라는 말로 가끔 대꾸한 것 뿐이었다. 남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화가 난다기보다 어쩜 이렇게 남의 말을 아예 안 들을 수가 있지 싶어서 무슨 말이든 그에게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질 않았다. 그저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이제 말을 그만해야겠다고 결정하길 바라는 것 말고는 생각이란 걸 아예 안 하고 싶을 정도였다. 그러다 마침내 그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그의 입을 막는 데 성공했다. 그는 하며 몇 마디 정도만 대꾸하더니 전화를 끊었다. 내가 어디 좀 가봐야 하는데 괜찮죠? 네, 그럼요. 바쁘실 텐데 얼른 가보세요. 나는 이 사람을 만난 이후로 가장 거짓 없는 밝은 말투로 대꾸했다. 혹시 이 사람과 식사까지 해야 하는 것일까 하는 걱정에 마음이 너무 무거웠으니 그런 근심이 일순간에 사라지자 날아갈 듯한 기분마저 느껴질 정도였다. 오늘 반가웠어요. 이제 전화 좀 잘 받아주시고 네, 금방 연락할게. 나는 소리 내서 말하면 거짓말이 될 테니 말로 대답하는 대신 그냥 일어나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남의 거절, 특히 여자의 거절은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이런 남자와 길게 얘기를 해봐야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그냥 빨리 이 사람과 물리적으로 멀어지고만 싶었다. 남자가 지나칠 정도로 짙은 애프터쉐이브 냄새를 풍기며 내 곁을 스쳐 카페 밖으로 나가자
그때만큼 후련하고 기뻤던 적이 최근에 있긴 했었던가 하는 생각이 밀려왔다. 나는 누가 밀치기라도 한 것처럼 쓰러지듯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그때 울린 휴대폰 메시지 알림음이 이제 괴로운 시간은 모두 끝났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영화 좋아해요? 해리였다.